과학으로 검증된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강성태입니다. 인류는 300만 년 전 탄생하였고 이제 특이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지 그 설명서를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강의는 최신의 과학이자 더 나아가서는 신이 우리에게 전달하지 못한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영상이 공개된 날은 바로 저의 생일일 것 같습니다. 저는 입춘에 태어났어요. 입춘은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바로 그날입니다. 저로 인해서 물론 겨울 같은 고난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진 않겠지만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 모든 것, 제 신체와 영혼이 다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신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사실 가장 큰 선물은요,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바보 같았거든요. 여리고 뒤처졌어요. 시골에 살다가 전학으로 와서 학교 폭력도 당하고 그랬던 제가 이렇게 많은 거를 누릴 수 있는 그 사실은 전부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에 대해 좋게 생각을 하시건 나쁘게 생각하시건 저를 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찌질했던 저에게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이 제 생일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한 그 어떤 날도 저에게는 생일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댓글을 보면은 이제 영어가 돼요. 단어나 문법 마스터했어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습관을 이제 만들었어요. 성적이 올랐어요. 꿈을 찾았어요. 이런 반응들, 후기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야말로 희열을 느끼거든요. 여러분은 그야말로 제 모든 날들을 생일 같은 날로 만들어 주신 분들이에요. 제 생일날 소원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충만한 삶으로 하루하루 채워나갈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들께서 개선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물론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거,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대박이 나는 거 이런 것도 좋죠. 하지만 그보다 저는 여러분이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마다 충실하고 몰입하면서 그로 인해서 보람과 감사함을 느끼고 진정으로 행복하시기를 저는 정말이지 소망합니다. 이것이 제 생일날 소원이에요. 자, 지난 영상 관련해서는 먼저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 적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간 제가 과학기술 이야기할 때마다 정신 나가냐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고 눈물 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후원해 주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후원금으로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제가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는데 젤리젤리님을 비롯한 다른 분들께 제가 댓글 달긴 했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했던 그 예측이 맞건 틀리건 그걸 떠나서 저를 믿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아서 안 좋은 댓글을 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해 같이 함께 고민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트여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제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큰 감격을 받아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거를 새로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혹은 그런 모임이 이미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특이점 유튜버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이번에도 특이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 영상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려고 했던 진짜 메시지는 안타깝게도 거의 전달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 전달된 게 있을까 솔직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기술은요, 모든 산업과 개개인의 인생 그리고 교육 혹은 결혼이나 국가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꾸거나 그것을 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는 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런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활용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 혹은 국가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도태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런 미래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앞으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과도기가 오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는 엄청난 그야말로 유례 없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노동도 안 하고 억지로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이런 세상이 바로 온다면은 너무나 좋았겠죠. 이런 영상을 제가 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한 이것은 애초에 제가 은퇴까지 생각을 했다가 복귀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매 영상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모른다면 안이하게 대처한다면 정말 큰 난관에 빠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얼마나 큰 위기가 앞에 있는지 많이들 모르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제가 올린 영상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영상 제목 자체도 어두운 미래가 닥치고 있다 이거였어요. 심지어 지옥이 올 수도 있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너무나도 극단적인 표현이죠. 지금 모두가 함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뇌에 칩을 넣는 것만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뇌에 칩을 넣는다. 뇌에 무슨 감자칩을 넣는 건 물론 아니겠죠. 또한 대부분 반응들이 사이보그 얘기를 하냐, 아니 이거 사이비 종교냐, 이런 게 핵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보시기를 부탁드렸던 거기도 한데요. 일부만 보면은 제대로 된 진짜 메시지는 느끼실 수가 없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아직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구글에 강성태를 치면요, 그 연관 검색어가 뭐였냐면 강성태 정신병이었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검색어가 강성태 재산이고요. 그 다음이 강성태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놀랍게도 강성태 MBTI였습니다. 혹시 편집자님께서 이거 캡처해서 넣어주실 수 있으면 영상에 한번 넣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정신병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정신병자 채널을 구독하고 계세요. 제가 한 20년 동안 공부의 신 이런 소리 들었었는데 이제 바보가 됐네요.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뭐면 어떻겠어요. 공부의 신이라는 그것도 사실은 제가 정한 별명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서 대체 뭐가 이득이 되겠습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고, 또 그냥 입시판에서 편하게 돈 벌고, 돈을 벌려면 오히려 이런 걸 올리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강성태 MBTI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심지어 유튜브에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은 눈빛이 이상해졌다였어요. 여러분, 강성태 눈빛이 성태 눈빛인지 저 동태 눈빛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과 미래니까요. 그리고 표정이 어떻다 하면은 제가 어떻게 뭐라도 해볼 텐데 눈빛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 눈빛은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을 해야 되나 생각도 잠깐 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거는 부정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바로 전공자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정말 눈에 띄었던 반응 중에 하나는요, 제가 전공자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사실 모든 댓글 확인을 원래는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이야기는 반응이 제가 너무 궁금해서라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독자분들 댓글을 거의 다 읽었어요. 외부 댓글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냐면 중간중간 미래에 대해 고민해 주시는 그 댓글들이 너무 반갑고 행복했거든요. 사실 저는 뭐 정신병이니 눈빛이니 이런 거는 근거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연관 검색어든 뭐든 전혀 신경이 쓰이진 않거든요. 근데 전공이 아니어서 들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평생 수능 점수 3번으로 계속 떠든다, 이거는 제가 팩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팩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이 이런 반응을 보고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 믿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서 대비를 안 하셔서 낭패를 볼까봐 솔직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전공이 기계항공공학이에요.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나 나노기술이나 인공지능 등과 가장 밀접한 학과입니다. 특이점과 가장 연관된 학과 중에 하나예요. 제가 나중에 로보틱스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로보틱스도 보시면은 정말 뒤로 나자빠질 지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여러분 집집마다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 돌아다닐 날이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처럼 굳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 필적하는 기능을 가진 로봇이 여러분 집안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 있게 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다 들고 있는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GPT를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활용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저는 확신을 해요. 챗GPT가 나오기 전에 GPT를 써서 66일 영어회화 책을 쓴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책을 쓰는 과정 1년간 제가 두문불출하고 인공지능과 거의 같이 살았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죠. 66일 영어회화 책 출간일이 2021년이었거든요. 챗GPT가 여러분 언제 나왔나요? 혹시 아세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 챗GPT가 나오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챗GPT가 나온 게 2022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챗GPT 나오기 1년 전에 이미 GPT가 쓴 책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영어회화 책이긴 했지만요. 이 책이 영어회화 분야의 1위가 됐으니까 이미 그때 수만 명이 인공지능이 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이 바로 나온 게 아니죠. 작업에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으니까 챗GPT가 나오기 2년 전부터 GPT로 저는 책을 쓰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책 쓰는 과정은 정말 사람도 안 만나고 틀어박혀서 모든 혼을 다 바쳐서 써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GPT와 단 둘이 했습니다. 이 당시에 1년간 인공지능과 제가 살면서 고민하고 제가 받았던 충격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아예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를 이쪽에 띄워줄래? 얼굴 가려도 괜찮고 안 가릴 수 있으면 안 가리면 더 좋고, 제가 읽어보면 현존하는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을 토대로 한 오픈 AI의 GPT-3 1750억 개 파라미터를 통해 인간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회화 문장을 생성했다. 여러분, 이게 IT 서적이 아니라 영어회화 책입니다. 영어회화 책에 인공지능의 파라미터 수까지 넣을 필요가 사실은 없죠. 당시에는 인공지능 전문 서적도 사실상 없었고 기껏해야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정도의 책이 있었어요. GPT는커녕 파라미터 수 이런 이야기 당연히 없었고요. 아마 이 책보다 일찍 파라미터 수까지 넣으면서 표현한 책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설령 GPT를 거론한 책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소개 정도지 그걸 저처럼 활용해서 현업에 쓴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야말로 미친 듯이 써본 사람 입장에서 드리는 충고이자 어떤 예측입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요, 괄호에 파라미터 수까지 넣었어요. 왜냐면 GPT-1의 파라미터 수가 1.5억 개 정도고요. GPT-2가 15억 개예요. GPT-3에서 1750억 개가 됐습니다. 100배 이상 뛰었죠. GPT-4는 공개를 정확히 안 한 걸로 아는데 조 단위를 확실히 넘어갔어요. 여러분께서 파라미터 수에 대해서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AI 모델에서 파라미터라고 표현하는 거는, 파라미터 수는 인간으로 쳤을 때는 뇌세포의 수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지만 단순하게 비교를 하자면은 뇌세포 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나중에 진화, 지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튼 파라미터를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는 이상.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오픈 AI의 대표인 샘 알트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실제로 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파라미터 수만 늘리면 지능이 높아지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 답변이 그런 것 같다. 지금까지 한계가 감지되거나 측정된 적은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거는 그냥 시간 문제란 뜻이고요. 심지어 그 시간이 급격하게, 그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더 기가 막혀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단연 이 책이 최고일 거다. 공신 강성태가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강성태가 고른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책 저자가 스스로 자기가 쓴 게 아니라서 최고라는 말을 해요. 이런 책 본 적이 있습니까? 저자가 내가 쓴 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일단 저는 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 내가 안 썼기 때문에 최고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 책이, 저는 그런 책 본 적 없거든요. 물론 GPT는 보조 역할을 했죠. 대부분은 제가 한 땀 한 땀 작업을 하긴 했지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느껴지시나요? 저 때 GPT가 나오기도 전인데 저런 소리를 해대니까 누가 제 말을 믿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10권이 넘게 책을 냈거든요. 전체 100만 부 정도가 되는데 해외 수출까지도 했었죠. 근데 이런 표현을 쓴 책은 없었습니다. 학습 만화부터 특히 뭐 공부법 책이나 영어 단어 문법, 독해, 참고서들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말 다 피 같은 책들이거든요. 제 전부를 갈아 넣은 책들인데, 그런데 그런 책들 다 제치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인공지능이 쓴 이 책보다 더 나은 책은 없다.
없다라고 그냥 저렇게 첫 서문에서 밝혀버렸습니다. 실제로 이게 영화의 책이니까 원래 원어민과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미 이때 원어민보다 더 정확하고 원어민보다 나았거든요. 사실상 100% 인공지능 예문으로 넣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처음에 그렇게 작업을 했다가, 물론 영어야 책이긴 하지만 리스닝 시험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리스닝 기출 예문 비중을 대폭 늘렸어요. 하지만 아예 전체 예문을 인공지능으로 작업할 수도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요 4년 전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책 이야기를 하니까 우려가 좀 돼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책을 홍보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 혹시 드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여러분, 이 책 안 사도 됩니다. 이미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고 사실 분들은 저는 다 사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본질은 인공지능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책을 팔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나올까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지 마세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그냥 사지 마세요. 물론 출판사에서는 단장 여기 쫓아오실 것 같긴 한데, 강 작가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실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지금 책이 문제는 아닌 거죠. 하지만 안 사셔도 되는데 서점에 가셔서 한번 훑어보시면 좋겠어요. 꼭 한번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챗GPT 나오기 이전에 인공지능 실력이 이렇게 완벽했구나. 책 내용을 보시면 실제 사람보다 낫다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경악하실 거예요. GPT-3의 파라미터 수가 1750억 개라고 했죠. 그 시절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뭐 수조 단위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수십조 단위, 수백조 단위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 물론 제가 인공지능 전공을 한 뭐 교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보다 일찍 GPT를 활용해서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은 만약에 있다면 댓글로 정말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조차도 GPT를 활용해서 책 본문을 쓰거나 하신 분들은 당시까지 없었고, 솔직히 그때는요 교수님들조차도 GPT 모르시는 분들 많았어요. 제가 당시에도 혹시 책이나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찾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한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 서문을 보면요 GPT 3.0이 아니라 3.0 버전인데 GPT Tech3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3.0 같은 .0의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GPT-1, GPT-2, GPT-3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또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당연히 GPT가 일반인들한테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가 된다면은, 그 당시에는 GPT 계정을 특정 몇몇 법인들에게만 쓸 수 있는 권한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면은 최소한 GPT 4.0으로 나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3.0으로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당시에 GPT-3를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를 안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너무나도 강력해서 예를 들면 범죄 조직 같은 데서 사용이 되거나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3.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애매한 3.5 버전으로 출시해버리는 걸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이건 전쟁이다, 걷잡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정식 버전이 나와도 GPT-4로 나와야 되는데 급히 출시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구글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 바로 구글이거든요. 구글을 반드시 잡아야 했어요. 심지어 GPT 자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 또한 상식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런 의미입니다. Generative는 생성하는 이란 뜻이고, Pre-trained는, Pre는 뭐죠? 어원편에서 설명드렸지만 Pre가 붙으면 미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Preview 하면은 미리 본다는 뜻이죠. 미리 보기죠. Pre, 미리 trained, 훈련됐다는 거고요. Transformer는 form, 어떤 형태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이름을 가진 게 바로 GPT인데, 여러분, 이 트랜스포머가 영화에서 나오는 로봇 그 트랜스포머가 아니고요, 기술 이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원리는요,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소개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이 얼마나 앞서 나가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구글이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구글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당시에 저는 구글이 조용할지언정, 제가 GPT를 엄청나게 활용하면서
읽으면서 책을 쓰면서도 당연히 구글이 먼저 출시하거나 뭔가 강력한 거를 가지고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 구글이 뭔가를 출시할 거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요. 그런 기대나 어떤 예측을 갖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4.0 이전에 3.5라는 그 중간 버전을 내는 걸 보니까 이거 MS가 오픈 AI가 구글을 한 방 먹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칼을 갈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뭐 선전포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선전포고도 아니죠. 바로 적진에다가 포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전 작살이 났어요. 실제 GPT가 나오자마자 구글 내부에서 코드 레드가 발령됐습니다. 실제 이건 기사로도 많이 나왔어요. 구글 내부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은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글이 검색 엔진과 광고 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익이요, 80%가 넘습니다. 그 비중이요. 자, 이제 검색을 안 하고 바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80%의 수익이 날아가는 거는 이 회사의 끝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구글이 주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인공지능이 워낙 강력하니까 아직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규제나 틀이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강력한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었을 거고, 또한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먼저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 검색 수익이 줄어들잖아요. 검색 안 하고 구글이 출시한 인공지능에 물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자기 매출을, 자기 수익을 그냥 날려버리는 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 초창기에도 있었죠.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카카오톡이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이 나오기 전에 통신사들이 카카오톡과 같은 그거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서비스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문자 메시지를 통한 수익이 엄청났거든요. 근데 카카오톡 같은 그런 서비스를 만들면 문자 메시지 수익이 날아가 버려요. 통신사들은 감히 출시를 하지 못했고 주춤하는 사이에 카카오톡이라는 그 서비스가 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주춤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카카오는 사실상 대기업이 돼버렸죠. 자, 이렇게 기습 공격하듯이 칼을 갈고 공격을 하면은 제가 이제 든 생각이, 이제 기술 경쟁이 극에 달하겠구나. 여러분, 구글이 어떤 회사입니까? 구글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구글이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도 이 전쟁은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야말로 피가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배경도 아실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계속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이것은 이제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노파심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GPT를 제가 먼저 썼다, 이거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려면 제가 이미 수년 전에 했겠죠. 자랑이 아니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걸 쓰는 바람에 제 2년이란 시간이 날아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엄청 방황을 하기 시작했고 잠적을 사실상 했었죠.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다만 제가 전공자도 아닌 너가 뭘 알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라는 그런 반응을 보니까 제 전공이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드리는 미래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깔보시거나 그런 거 괜찮아요. 그리고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기껏 사교육에서 하던 사람이 아무리 일타 강사라 하더라도 그 주제에 미래 이야기를 하냐, 그런 생각 드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이 사실마저 귀를 닫고 듣지 않으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정말이지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뭐냐면 지금 이 시대는요, 전공자가 아니어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공자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알리시거나 이 영상이라도 꼭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좋아요나 구독 그런 거 해주셔도 물론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이런 상황이 최대한 많이 퍼져서 우리가 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디스토피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왜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또한 디스토피아라는 이 용어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스토피아는 우리가 흔히 유토피아는 마치 천국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디스토피아는 그 반대입니다. 지옥과도 같은 미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전공자가 아니어도 절대 주눅들지 마시고요. 여기저기 물어보시고 찾아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전공자여도 여러분 다가올 엄청난 변화 앞에서는요, 저는 그냥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나 꼬마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냥 마치 잡담하듯이 연예인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인이든 학생이건 학부모님들이건 할 것 없이요. 아니 왜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도 축구 전공자가 아니지만 축구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축구 방송 재밌게 하는 후배 있거든요. 감스트라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해병대 후배인데 방송 재미나게 되게 잘하거든요. 물론 제 눈에는 기합이 좀 빠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농담이고요. 제가 감스트님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한 반응 중에 두서없다는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배경 설명을 또 자꾸 하게 되거든요. 이걸 또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저런 배경 없이 그냥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입시판에서 영어 강의하고 공부법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특이점 뇌에 침 놓고 뭐 이런 이야기하면 헛소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배경 이야기도 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양해 말씀 또한 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솔직히 제가 다른 이야기 막 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동안에 사실 못했던 이야기 많거든요. 인공지능 이야기는 제가 입시나 어떤 강의, 공부법, 영어 강의 이런 거 보다는 제가 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사고의 어떤 흐름이 약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근데 또 너무 이게 딥하게 너무 그렇게 또 들어가면은 여러분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다들 많이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야기 하기 앞서서 새로운 소식을 또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이 올라가고 한 주도 안 돼서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이 터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뉴럴링크가 인간 두뇌 칩 이식을 기어코 성공시켜 버렸습니다. 이건 아예 기사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편집자님께서 가능하시면 제목을 캡처해서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편집자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네. 이건 기사 이미지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또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일주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불과 며칠 만에 이렇게 성공한, 바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반응들이 어떻게 예언을 했냐, 뉴럴링크 관계자 아니냐, 일론 머스크랑 사우나도 가고 뭐 친구냐, 뭐 이런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저조차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정말인지 환자분들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제 생각해보세요. 전신마비로 정말이지 평생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그런 환자분들 이제 자유롭게 걸어 다니실 수도 있을 거고요. 시각장애인 분들 보실 수도 있고, 청각장애인 분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반드시 된다고 믿어요. 병상에 계신 분들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시겠지만 조금만 버티시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런 날이 올 거예요. 혹시 주변에 그런 환자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를 해주시거나 절대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드리겠지만, 뉴럴링크라는 회사 포함해서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이렇게 밝혔습니다. 생각만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어요. 뉴럴링크의 이 최초의 이식은요, 벌써 지난해 5월이었거든요.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있어요. FDA라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공인된 곳 중에 하나죠. 여러분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거는 실제 치료제가 돼서 보편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가 있지만 FDA 규정을 많이들 따라하고 참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향력이 그렇게 크거든요. 근데 뉴럴링크가 여기서 임상 승인을 받았어요. 승인 받고 나서 8개월 만에 지금 성공을 한 거죠. 제가 나중에 뉴럴링크를 아예 기회가 되면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임상시험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을 했거든요. 그 모집된 분들 중에 이제 이 이식을 실제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칩을 이식한다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셨나 봐요. 그 반응들을 제가 봤는데, 사실은 지금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요, 뉴럴링크는 가장
알려진 회사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이식을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 또한 있습니다. 이거를 이미 성공한 기업도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천국으로 가는 문일지 지옥으로 가는 문일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또한 그것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요. 이게 일단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지네인간 아시나요? 막 발 여러 개 달려있는 그런 존재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좀 징그러운 예를 제가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제가 말씀드릴 때 헛소리하네, 이거 SF 영화를 막 그냥 짓거리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뇌로 컴퓨터를 작동시켰다, 칩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전신마비이신 환자분들이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고 심지어 비행기도 조종할 수 있고 심지어 로봇 팔다리를 작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지네인간, 물론 기계로 된 로봇 팔다리이긴 하겠지만 그것 또한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가능한 상태죠 지금. 여러분, 이 시작은요, 마치 댐에 작게 균열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벌어져서 조만간 완전히 오픈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또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 지금 저는요, 요즘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상과학인지 내가 현실을 사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걱정이 돼요. 이 또한 머리에 칩을 심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있냐,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많이들 해외 토픽 보듯이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신기하다. 예를 들어 해외 토픽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고양이랑 생쥐가 서로 잘 지내고 친구 맺고 사우나도 가고 같이 족발도 뜯고 이런 사이가 됐다는 거 해외 토픽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거보다 이런 해외 토픽 수준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미리 아시는 분들은 저는 분명히 더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전반적으로 냉정한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공포영화 수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외면한다면 정말 큰 대가를 우리는 치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제가 단편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Center for Human Technology, 이런 이름을 가진 단체가 있어요. 소셜 딜레마라는 넷플릭스 다큐로 유명해진 곳인데요. 거기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에 인공지능 연구진에게 조사를 했어요. AI로 인해 인류가 멸망 또는 그에 가까운 상태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냐. 그에 가까운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상 멸종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은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것처럼 인류가 사라지진 않았는데 마치 가축으로 사육당할 그런 가능성을 물은 거죠. 여기서 제시한 통계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무려 50%가 넘는 연구진이 인류 멸종의 가능성을 10% 이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생각해보세요. 이 연구진들은 인공지능을 실제로 만드는 분들이에요.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전공과 관련된 비행기를 예로 지난 영상들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비행기라고 본다면은 이 비행기가 이제 처음 발명이 됐어요. 이 비행기를 처음 발명한 사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50% 이상이 여러분들 이 비행기를 타면은 추락해 죽을 확률이 10% 이상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비행기 타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비행기를 타면은 추락해서 죽을 확률이 10% 이상, 즉 10번을 타면 한 번은 여러분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쉽게 표현하자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행기를 누가 타겠습니까? 한데 지금 현실은 우리는 그 비행기에 너도 나도 탑승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 위험성을 모른 채 타고 있죠. 심지어 이 비행기를 타면은 무조건 유토피아가 펼쳐진다고 믿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은 특이점이 오면은 영생과 자유와 영원한 쾌락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저 꽤 많이 봤거든요. 지난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된다거나 억지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너무 좋게 믿고
입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을 아예 뺐어야 됐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했었거든요. 크게 두 부류였던 것 같아요. 보신 분들 중에 강성태 이상한 얘기하네, 사이비 종교인가, 이렇게 거부를 하시거나, 좋게 보시는 분들은 기본소득도 주고 가상현실에서 뭐 엄청난 쾌락을 즐길 수 있을 거다. 근데 제가 이 표현도 알게 됐거든요. 완몰가, 이 말이 제가 뭔지를 몰랐는데 완전 몰입 가상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현실이 힘드니까 가상현실에서 내가 뭐든지 될 수 있고 부자로 살 수 있고 등등등을 꿈꾸는 거예요. 가상현실 기술이 특이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현실만큼 동등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래서는 인류가 설령 멸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디스토피아가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면요. 앞으로 올 미래를 부정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특이점 관련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소득만 봐도 여러분들께 그 기본소득을 누가 거저 줄까요?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로 받게 될까요? 그리고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거저 주어질까요? 부작용은 없이 없을까요? 제가 디스토피아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작년에 1000개 이상의 글로벌 테크 기업에서 몇 명의 직원을 해고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무려 26만 명을 넘게 해고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가속화될 거예요. 여러분 26만 명 잘 감이 안 오시죠?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점촌시, 그러니까 지금 문경시가 됐죠. 문경시 전체 인구가 7만 명이에요. 나름 인근에서 큰 도시거든요. 문경시죠. 그런 지역인데 7만 명입니다. 26만 명.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은 직원을 해고한 곳이 어디냐면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2만 7천 명을 해고했거든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예요. 가장 잘 나가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아마존 시총이 2,000조가 넘거든요. 아마존의 시가총액이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가 좀 넘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어마어마한 최고의 회사잖아요. 그 회사의 5배 정도의 시총을 가진 회사인데 지금 2만 7천 명을 잘랐어요. 그리고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운영하는 곳인데 여기서 2만 1000명 잘랐습니다. 메타가 전체 직원의 20%를 잘랐으니까 5분의 1을 내보냈어요. 5명 중에 1명 지금 나간 겁니다. 지금 회의실에 5명 있어요. 그 중에 1명 내보냈다고요. 구글이 12,000명 잘랐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0,000명이 넘게 감원을 했습니다. 트위터는 직원 절반 내보냈고요. 여러분, 10,000명이 얼마나 큰 수인지 감이 잘 안 올 텐데 학창시절에 전교생 다 모인 적 있을 거잖아요. 그때 중고등학교 전교생 다 해봐야 1000명 정도죠. 여러분 2만 명이면 그거에 20배 정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올해 1월 1일 되자마자 기사가 뭐가 쏟아졌냐면 글로벌 기업들, 대기업들의, 특히 테크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그야말로 쏟아졌습니다. 구글이 지금 3만 명 자르는 거를 계획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미 구글 12,000명이 집에 갔는데 3만 명을 다 자른다. 이런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UPS라고 물류업체인데 여기서 1만 명 자르기로 했고요. 새해 되자마자 페이팔에서 10% 정도 자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세계 1위 기업들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대부분이 아이비리그 졸업하고 천재 개발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구글에 입사했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구글 취업했다는 그 비결이 책으로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기도 했었고, 저희 공식 멘토 중에서도요, 서울대 졸업생 전체 이제 졸업생 대표로 발표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가 바로 구글입니다. 그 친구 자체가 엄청난 친구고 정말 존경스러운 친구이긴 한데, 만약에 구글이 아니라 무슨 뭐 골골이라는 이름도 없는 회사에 갔다면은 이렇게 졸업생 대표가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수천 명 연설을 한다는 거는 엄청난 거죠. 구글 입사라는 게 그 정도로 사실은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대단한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을 올해만 3만 명을 자른다. 여러분 감이 사실은 저도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죠. 연쇄 반응이 있을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잘린 사람들이 그거보다 낮은 직장에 가거나, 그럼 밀리고 해서 연쇄적으로 밀리기만 하는 게 아니죠. 아예 새로운 직원을 안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실제로 보스팅 컨설팅 그룹에서 생성 AI 사용한 결과물이 사람이 작업한 것보다 40% 정도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 속도도 훨씬 빨랐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채용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거예요. 직원 월급 줄 필요 없잖아요. 인공지능 써버리면은. 정말 걱정되는 거는 이게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서서히 벌어진다면은 우리가 대처하거나 준비할 시간이 어느 정도 있을 거지만 늘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그리고 정치와 법과 제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따라가지 못했는데 특이점에 가까워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거죠. 물론 이 기업들은 다 미국 기업들입니다. 미국은 해고가 상대적으로 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저렇게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화를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 상대가 될까요? 안 자르고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일을 더 잘하는데 여러분 컴퓨터 그래픽이나 비디오 전문가 분들을 몇 명을 고용해서 몇 개월 작업하는 그런 어떤 그래픽 디자인을 인공지능이 불과 몇 분 만에 만들어내는 심지어 실수도 없이 더 잘하는데 아무리 고용 안정화를 한다고 해도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저 또한 IT 회사를 창업했죠. 지금 있는 개발자조차도 이제 더 뽑을 필요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이 경영을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전문 경영인이 하고 계셔서 자세한 상황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해고하지는 않더라도 추가 채용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미 돌아섰거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절대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이 와서 채용을 안 하던 시기가 있었죠. 그게 여러분 잘못이었나요? 여러분 능력 때문인가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인가요? 아니에요. 특히 청년분들 애초에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깝거든요.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도와주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분들과 여전히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 수밖에 없어요. 취업이 너무 안 됩니다. 이젠 학벌이 좋고 나쁘고의 구별이 사라져버렸어요. 죽을 고생을 해서 명문대를 나오고 빚내가면서 학교를 다녀가지고 학점을 따고 결국 결과는 취업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겪고 있어요. 그 비참함을 기성세대는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걸 노력이 부족하다고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서울대만 봐도요. 여러분 저희 시절과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할 지경입니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그때는 현대차나 삼성전자에서 제발 학생들 좀 보내달라고 하던 시절이었어요. 왜냐면 취업 안 하고 교수 되려는 친구들이 꽤나 많았고 뭐 유학을 가려고 하고 그 당시만 해도 상대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복지가 좀 더 좋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수업 시작 전에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 선배들이 와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5분만 시간 주세요. 잠깐 홍보하고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회사로 제발 좀 와라. 그런 안내를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그리고 기계항공공학부 같은 데는 여기가 현대차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과다 보니까요. 현대차 연구장학생이라고 등록금을 대주고 생활비 같은 걸 이제 대주는 거예요. 대신에 방학 때 현대차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졸업하면은 조건이 현대차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이런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신청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선배가 수업 시간에 와서 홍보하고 그랬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정반대거든요. 저희과 교수님 뵌 적이 몇 년 전에 이미 그때도 식사 중에 교수님 말씀이 정말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요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심지어 서울대생들 많이 불합격한다고 저한테 진짜 그때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거죠. 대부분의 기성세대분들은 이런 현실을 100% 이해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노력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노력하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이게 제가 사실은 은퇴까지 생각했다가 다시 복귀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제 특기점이 가까워지면 저는 그냥 놀러나 다닐까 아니면 쉴까 벤처 투자만 하면서 지낼까 이런 생각하다가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로부터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연쇄적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는 뭐 인공지능 밑에서는 로봇이 치고 오고 머리를 쓰는 거건 몸을 쓰는 거건 설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사실 이미 기득권층은요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력을 감축할 수 있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분명 우리 스스로를 그 원인을 우리 탓으로 돌리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야 취업이 안 되는 건 내 탓이야 라고 믿기를 바라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최소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활동을 제가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게 아주 작고 형편없는 힘일지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은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정치 이야기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본소득은 뭐 공산당이냐 빨갱이냐 이런 이야기 나올 가능성 높거든요. 저만 해도 제가 기본소득 이야기하면은 어떤 반응이 있을지 좀 걱정되거든요. 하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알고 계신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잘못된 기대를 또한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기술을 이해한다면은 이게 한두 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산업 통째가 완벽하게 날아지고 완전히 멸종되는 거를 이해하실 겁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 실업자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번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유일한 방법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이 바로 UBI입니다. UBI는 Universal Basic Income. Universal은 Universe가 우주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Basic은 기초적인 거고 인컴은 소득이죠. 기초적인 기본적인 소득을 그냥 보편적으로 다 준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UBI라는 이런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많이들 실업을 하게 되면 한동안은 실업급여를 받겠죠. 그것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면은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댓글을 보면은 이제 기본소득 받으면서 일을 안 해도 될 거다. 근데 이걸 마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거저 준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세금이거든요. 실업자가 그렇게 많아지면 정부가 감당이 되나요? 요즘도 세수가 부족하다고 난리일 텐데, 그럼 정부는 어디서 이 재정을 확보하죠? 기업뿐이 없죠. 일단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 쉬울까요? 정치권에서는 아까 제가 우려한 대로 빨갱이 논쟁, 공산주의냐, 그게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항상 늘 극단적인 이념 논쟁이 있곤 하잖아요. 심지어 교육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있나요? 교육이 없죠. 정치만 있죠. 좀 과장하면은 학생들의 어떤 미래나 학부모님들을 위한다기보다 정치적인 이념으로 무장된 정치인분들의 어떻게 보면 싸움판이라고 표현을 좀 심하게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계 리더분들 중에도 오히려 교육과 거의 관련 없는 영역에 계시던 정치인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물론 다른 영역에서 가지고 계신 그런 전문성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와 별개로 어쨌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진통이 있을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념 논쟁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넘어서서 기본소득을 준다, 그런 결론이 도달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선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준답니까? 기업이 선뜻 전 국민들에게 보편소득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세금을 왕창 알아서 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서서 보셨잖아요. 지금 있는 직원도 수만 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량 해고 중인데 직원도 아닌 일반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줄까요? 여러분, 구글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에 있죠. 근데 실제로 돈은 아일랜드로 갑니다. 다른 나라잖아요. 아일랜드 자회사로 다 몰아주고 있어요. 왜냐면 아일랜드가 세금이 싸거든요. 세금을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알아서 기본소득을 순순히 그걸 보전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것만 봐도 그래요. 지금 인류 역사는 유례 없을 정도로의 부가 축적되어 있거든요. 지금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부는 좀 나눠주면은 뭐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이 최소한 굶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떤가요? 매년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고 죽고 있어요. 대서양에서 1,000억짜리 호화 요트 타고 지나가는데 그 옆에 해변에는 굶어 죽는 아이들이 즐비합니다. 개발도상 리조트 가면요, 초호화 호텔이 서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다 쓰러져가는 수도 시설도 없는 데서 씻지도 못한 아이들이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기업도 이렇게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가 뜯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옆길로 새야 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정부는 돈이 없고 기업은 돈이 넘쳐나요. 그럼 누가 힘이 더 세죠? 어느 순간 기업이 국가와는 비교도 안 될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초거대 기업들은요, 국가를 이미 넘어섰어요. 애플의 시가총액이요, 그 액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프랑스와 맞먹습니다. 프랑스라는 강대국을 초월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길게 말씀드리겠지만 쉽게 이런 거죠. 특정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모든 산업 인프라를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와요. 최고의 성능을 가진 인공지능은 뭐 구글이나 MS 정도만 가능하죠. 다들 그걸 안 쓰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개개인이 하다못해 대학생이 좋은 보고서도 못 쓴다고 생각해 볼게요. 정부도 군대도 이런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기업을 감히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글은 구글 포토, 이메일, 안드로이드 여러분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정부보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을 알고 있어요. 속속들이 어디 가서 뭐 먹고, 심지어 누굴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부모님보다, 여러분 스스로보다 더 잘한다고요. 뭐가 필요한지, 심지어 여러분 성적 취향은 어떤지도 다 압니다. 어떤 검색을 거기다 때려박았는지도 알고 있고요. 심지어 정부가 이런 기업들에게 정보를 구해야 돼요. 미국에 하다못해 관광 가려면은 이스타 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무비자로 가려면은. 이제는 SNS 주소도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잖아요. 선발한 다음에 합격한 학생 몇 명을 불합격시켰습니다. 왜냐면 이 학생들의 페이스북을 조사를 했더니 얘네들의 몇 명이 인종차별 관련된 글을 써가지고요. 합격 처리했다고 불합격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숫자로 봐도 구글의 유저 수가 아직 생각해 보신 적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글의 유저 수는 49억 명입니다. 49억이라고요. 4.9억 명이 아니에요.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 채 안 되거든요. 구글은 49억 명이에요. 메타는 유저 수가 36억 명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유저 수가 36만 명. 세계 1위 인도 인구가 14억 명이거든요. 여러분, 이 초거대 기업은요, 이미 국가의 수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우리가 인스타그램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이 기업들에게 바치고 있나요? 여기서 제가 화폐 이야기까지 조금 하면요, 국가가 힘을 발휘하는 게 사실은 그 나라의 화폐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화폐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국은 왜 세계를 지배하죠? 지배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것 또한 정치적인 발언이 될까봐 염려가 되는데요. 미국은 달러로 세계를 지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계 경제를 지배하죠. 전 세계 경제는 화폐 경제라고 봐도 무방하죠. 말 그대로 화폐는 돈이니까요. 우리나라가 달러로 망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IMF라고 하는 외환위기죠. 외환이 뭐예요? 외국 돈이죠. 즉 외국 돈 중에서 달러가 바닥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IMF라는 구제기구가 돈을, 달러를 빌려줘서 겨우 버티고 살아났는데, 그래서 IMF라는 이름이 아예 붙어버린 거예요. 왜 달러가 없으면 망하냐? 국제거래나 무역은 무슨 돈으로 거래합니까? 나라마다 화폐가 다 다르지만 어떤 돈으로 하겠어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가난한 데다가 내전 중인 나라의 돈으로 거래를 하면은, 만약에 그 나라가 망해서 휴지국악 대발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경제가 탄탄하지 못한 나라들의 화폐로는 거래 자체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달러로 합니다. 그게 고착화돼서 다 달러로 거래를 한다고 보셔도 돼요.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를 처음 방문해서 화폐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지구는 달러로 돌아가고 있구나. 예전에 공산주의자들조차도 미국은 극도로 싫어해도 달러는 사랑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 달러를 늘리느냐 줄이느냐, 그 통화 정책에 그야말로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그에 따라 세계 경제가 호황을 맞기도 하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몇몇 대비되지 않은 나라들은 그야말로 국가 부도가 나기도 해요. 이게 막강한 권력이다 보니까 그 권력에 도전하려는 예가 있었죠. 대표적으로 중국이 위안화를 말 그대로 기축통화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역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화폐를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그 정도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시도를 중국이 아니라 페이스북, 즉 메타에서 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붐이 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메타가 화폐, 즉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상 미국 정부가 막았어요. 왜냐면 메타의 소셜미디어에 우리가 하루에 수도 없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거래되는 화폐를 우리가 쓰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실생활에서 결제도 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안 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카카오톡만 해도 거의 벗어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메타는 전 세계 최고의 중독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계속 더 많이 쓰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순식간에 달러의 지위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어렵다 하더라도 향후에 막강한 권력을 인공지능 혹은 로봇을 통해서, 그 기술을 통해 성장한 거대 기업은 그런 권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화폐까지, 그런 권한까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어떻게 일이 잘 풀려서 기본소득을 기업의 재원을 통해서 조달해서 나눠준다고 하면 그게 과연 공짜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그게 실제 공짜일까요? 그럼 어떻게 회사들이 그렇게 막대한 수익을 벌겠습니까? 광고로 돈을
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회사들이요, 근본적으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더 귀한 거를 거기에 내고 있어요. 바로 개인정보거든요. 안드로이드건 아이폰의 맥 OS건 우리의 일상생활이 거기에 전부 다 저장되고 있거든요. 어디서 글을 남기고, 예를 들어 강성태 사이비 종교냐 이런 댓글 단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다 알고 있어요. 지웠으면은 언제 무슨 내용으로 지웠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의 성격이나 지지 정당도 다 알아요. 인공지능은 안다고요. 사실 영상들에 막 악플 달고 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용기 있다. 왜냐면 인공지능은 다 보고 있거든요. 지운다 해도 지울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앱 하나를 써도요, 앱을 통해서 우리가 인증번호 같은 거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증번호를 문자로 받게 되면 자동으로 그 앱으로 가서 인증이 통과되는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인증번호 복사 붙여넣기 안 해도 되니까 굉장히 편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증번호가 자동으로 복붙됐다. 이거는 이 앱이 우리의 문자 메시지를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접근 권한을 줬다는 뜻이에요. 얼마든지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메시지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주고받습니까? 저장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카메라든 오디오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또한 제가 기본소득이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들거나 아니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경품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은 거부감이 없으실지도 모릅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우리한테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브랜드를 계속 사면은 할인을 해주거나 포인트를 주기도 하죠. 그 포인트로 우리가 물건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카카오톡이나 왓츠앱 메신저로 갈아타서 계속 쓰면은 매월 포인트를 100만 포인트씩 드립니다. 대신 카카오톡을 쓰면 안 돼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쪽을 쓰고 있으면은 이쪽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해서 한 메신저 업체가 다른 메신저를 완전히 말라 죽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혹은 예를 들어서 애플 비전 프로, 그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비전 프로를 쓰면은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볼게요. 거기 가상현실이 기가 막혀요. 심지어 야한 영상이 리얼하다, 뭐 그렇게 소문이 나면 다 그걸 써요. 대신 이걸 쓰는 대신에 기본소득을 줄게. 그럼 그거에 중독돼서 우린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기업에 완전히 종속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를 넘어선 기업에 종속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애플의 비전 프로를 예로 들긴 했는데요. 소위 말하는 완전 몰입 가상현실, 이런 게 실제로 오게 되면은 저는 또한 걱정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런 가상현실 세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한데 기본소득 받으면서 오로지 가상현실에서 쾌락을 추구한다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현실은 버려버리고, 왜냐면 가상현실이 더 많은 쾌락을 주고 거기서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고 24시간 그것만 하면 과연 그게 좋은 삶일까요? 저는 그것 또한 많은 분들이 원하지만 너무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사육되는 인간이나 다를 게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있는 게 어쩌면 매트릭스에서 가축이 되길 바라는 그런 모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중들이 완벽하게 가상현실에 심취하고 매일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디지털 마약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게 된다면, 메타에서 오큘러스건 애플의 비전 프로건 몇백만 원 주고 가상현실을 느껴보려고 하는데 이게 현실을 뛰어넘는 쾌락을 준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스마트폰에 우리 다들 중독돼 있습니다. 하루만 없어도 너무 불편해요. 불안증마저 옵니다. 근데 스마트폰만 없어도 이런데 그 정도의 가상현실은 우리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고 완전히 그 기업에 완벽하게 종속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손바닥만한 스마트폰 게임만으로도 우리가 중독이 되는데 완전한 그런 가상현실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인간의 의지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게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완전 몰입 가상현실에서 원하는 대로 변신하고 원하는 대로 쾌락을 느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게임조차도요, 제대로 즐기려면 소위 현질 없이 불가능합니다. 처음엔 그냥 시작할 수 있지만 돈을 안 쓸 수 없게 해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돈을 지출할 수밖에 없고 그 테두리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테크 기업이 그런 가상현실 서비스를 끊는다, 그러면은 우린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게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그 시기부터 어떻게 이 플랫폼이 성장하는지 거의 매일같이 유튜브 들어오기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 과정을 지켜봤고, 알고리즘이 사람을 어떻게 중독시키나도 보게 되었죠.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말초적으로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독재 정권이 사용한 3S 정책이 있어요. 3S는 뭐냐면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가 사람들을 굉장히 즐겁게 해줍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덕분에 사회는 퇴보했고 독재 정권은 공고해졌습니다. 이게 심지어 로마 시대 때도 이런 전략을 썼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프로야구의 시작이 독재 정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너무나도 많이들 알고 있는 예예요. 대중들이 정치적인 무관심을 갖기를 바라면서 이런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러면 독재자는 훨씬 더 수월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디스토피아 세계관들이 있어요. 아예 계층이 완벽하게 나눠져 있고 심지어 인종 자체도 완전히 다른 종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데요. 이게 괜히 영화에서 그런 걸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요. 인간의 뇌가 그렇게 단순히 쾌락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파멸이에요. 마약 중독과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우리의 신경 시스템 자체가요. 그것이 불가능하게 아예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 거시적으로 우려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원래 먼저 하려고 했던 거는 신경과학 같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공부법이건 운동하는 법이건 장수하는 법이건 등등등을 다루려고 했는데요. 그때 제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과 함께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서 좀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특이점이나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 그렇게 밝은 미래가 거저오진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산주의를 예로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같은 상황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특이점이 무조건 좋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마치 그 시절과 같은 것 같아요. 공산주의가 처음 등장했을 때. 지금은 공산주의가 대실패한 거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초창기 공산주의는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극소수의 지배층이 모든 부를 다 가져가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내일 내가 굶을 판인데 이런 상황에서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는 게 오히려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약속을 했어요. 자유롭고 평등하고 윤택한 세상이 온다고. 하지만 성공한 국가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성공한 공산주의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민주주의 또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거저오지 않았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그분들의 피와 목숨값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이 변화한 것을 알고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우리 스스로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공유하길 부탁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세세하게 제 의견, 개인적인 생각, 통화정책이며 경제정책,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질문 댓글로 남겨주신 분도 계시거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바로 정치적인 발언이 돼버릴 수 있고 기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그런 부분이야말로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제가 그렇게 대단한 어떤 예측가도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데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정말 좀 하기 싫은 이야기긴 하거든요. 저는 아예 정치 기사를 차단해 놨어요. 검색해서 어쩌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그런 정치를 하는 친구 그런 분의 기사 정도는 볼 때가 있긴 한데 아예 차단한 거는 혹시 봤다가 만에 하나 무의식 중에라도 언급하는 일이 나올까봐 그런데요. 이게 절대 자랑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싸우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넌 빨갱이니 넌 수구 세력이니 저는 정치는 진짜 모르지만 최소한 정치인들 손에 우리 미래가 달려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방향을 정하기 때문이죠. 우리 미래에 대한 결정 권한을 우리가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위임을 했잖아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정치인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으세요. 관심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말은 하지만 당장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과학기술이기보다는 당장 닥친 정쟁에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죠. 상대 진영을 공격하면은 내가 득세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흠집을 내고 공격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분들 중에 특이점을 걱정하시는 분 본 적 있나요? 그런 이야기 나누시는 거 본 적 있나요? 미래를 설령 걱정한다 하더라도 더 우선하는 건 사실
사실상 당선이거든요. 당선되려면은 당연히 상대 진영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는 게 가장 쉽고 빠른 방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이잖아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그분들에게 자꾸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미래에 대해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투표를 통해서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네요. 여러분이 종교의 자유처럼 정치 누구를 지지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최소한 저는 교육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특히 교육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수십 년간 입시 정책을 보면은 너무나도 많이 오락가락했고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정책이 얼마나 많았나요? 전혀 쓸모도 없는 지식을 배우느라고 학생들의 그야말로 바꿀 수도 없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명감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스스로의 자세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인공지능과 같이 작업을 하면서 66일 영어회화를 그렇게 1년 정도 시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저 스스로 굉장히 겸손해지게 되더라고요. 아, 잘난 거 없다. 그걸 느끼고 또 느낍니다. 이젠 저는 초등학생들한테도 90도 인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은 초등학생도 교수님 수준의 글을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느끼고 있잖아요. 초등학생이라고 무시할 수 없어요. 모른다고 깔보고, 학벌이 낮다고 깔보고, 어리다고 깔보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무시하고, 군발이라고 무시하고, 하층민이라고 보고, 그런 시대를 우린 이제 끝을 맺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어른이나 기성세대 나이 든 사람조차도 정말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더더욱 갖게 돼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배울 생각도 안 하시는 교육계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가 학생들보다 뭐가 더 나은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쫄지 마세요.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별거 없습니다. 앞으로 등장하게 될 슈퍼 인공지능 그 앞에선요, 우리 그냥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애나 어른이나 그 엄청난 지능에 비하면은 우리 수준은 그야말로 다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여러분, 이 시대는 당당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사회의 주체가 되고, 그것이 정치건 교육이건 사회건 문화건 경제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우려하는 디스토피아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 좀 더 나가서 그야말로 인류 멸망 시나리오까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건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초거대 기업들이 또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또한 어린 학생들이 본다면 좋을 게 없을 것 같고, 또 뭐 강성태가 종말론을 이제 믿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까봐 좀 걱정이 돼서 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그게 기술 이야기라고 한다면 제가 나중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바람은 솔직히 제가 허풍쟁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걱정, 우려스러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대비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암울한 미래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겁쟁이 혹은 허풍쟁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저의 목적이에요. 정말 그렇게 잘 돼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디스토피아가 아닌 유토피아가 오길 저는 정말 매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제가 컨텐츠를 하려고 했던 건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보다 하루하루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는 것,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하고 건강해지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 그거 하나하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아주 좋은 팁들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느낀 점이나 생각들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굉장한 사실들, 변화하고 있는 내용들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로 참여를 해주신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의 범위가 넓어질 것이고, 또한 다른 분들의 후기를 통해서 자극과 인사이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또 어떤 공부, 어떤 진로를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그런 정보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구독자분들 중에 정말 훌륭한 분들 많으시거든요. 자, 이렇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또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마저도 온전히 사람이 만든 걸까요? 인공지능 없이 만들어진 영상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소나 시간대나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진 걸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생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더할 나위 없이 기뻤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절대 쫄지 마세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최소한 강성태라는 사람만이라도 여러분 편에 항상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 꼭꼭꼭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랑합니다.